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 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14. 올해만 과로나 또 생활고 등의 이유들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택배 노동자들의 수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요즘 같은 이 코로나19 시대에 그 거리 사이사이 그 빈 틈을 꼼꼼하게 메워주는 이 우리들의 택배 노동자들이 한 달에 1명 넘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택배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셜 라이브 이브닝에서 함께 고민해 보시죠. 냉동 물류창고 앞입니다. 택배 물건을 배달하기 전에 이곳에서 먼저 분류 작업을 하는데요. 제가 들어가서 실제로 일을 해보겠습니다. 창고 안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냉동식품을 쉴 새 없이 분류합니다. 냉동 창고 안은 영하 1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정말 조금만 걸어 다녀도 너무 춥습니다.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택배로 보낼 냉동식품을 고르고 날랐습니다. 올해 택배 물량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2억 7,800만 개가 더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고 새벽 배송, 총알 배송 등 심야 택배도 많이 이용해서입니다. 소비자 한 명이 올 한 해 동안 63번 택배를 이용할 걸로 추정됩니다. 물류창고에서 나온 물건들은 각 지역에 택배 모으는 장소로 갑니다. 아침 6시 반부터 택배 상자들이 작업대를 따라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각 주소지로 간 물건을 다시 한번 분류하는 겁니다. 분류는 몇 시간 정도 하시나요? 보통 한 7, 8시간 정도 하죠. 6시 반부터 나가는 시간이 1시 반에서 2시 반 그 정도 되니까. 오후가 돼서야 본격적으로 배달에 나섭니다. 트럭을 세우기 무섭게 택배 상자를 들고 달립니다. 저희가 지금 배송을 시작한 지 딱 5팀을 또 다녀봤는데요. 보신 것처럼 굉장히 힘들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찍는 카메라 기자도 숨이 날려서 제대로 촬영을 못할 정도입니다. 또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배달을 마치려면 어쩔 수 없이 달려야 합니다. 계란으로 점심을 주로 때우시나 봐요. 예, 먹기도 편하고 빨리 먹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먹은 적도 가끔 있는데 먹고 뛰어다니려면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루에 배달하는 택배는 평균 450개에서 500개. 많은 날은 한 15시간에서 16시간 정도. 4시 반에 집에 나오셔서 개인 사업자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작업량을 줄이거나 쉴 수가 없습니다. 아파서 쉬는 날에도 대신 일해줄 기사를 자기 임금의 1.5배를 주고 불러야 합니다. 그래도 물건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 한계를 넘어버리면은 힘들어서 일을 못합니다. 특수한 고용 형태와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업무량을 줄이거나 택배 가격을 현실화하기도 어렵습니다. 돌아가신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항상 마음이 아프고 다음에는 내가 되지 않을까. 택배사들끼리 과잉 경쟁을 좀 줄여줬으면. 네, 택배 노동자의 노동 환경 문제, 소비자 생활팀의 이주찬 기자 그리고 기동 이슈팀의 박준우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을 한 대로 이주찬 기자가 이제 택배 노동자분을 동행 취재를 하게 된 거잖아요. 해보고 나니까 어떠셨나요? 정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로 표현하면 뭐 힘들다, 아주 힘들다, 아주 힘들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면 정말 아주 힘들다. 네. 이런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여러 가지 그 업무 환경들을 체험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택배 노동자분들이 하는 어떤 업무들을 경험을 하신 겁니까? 가능하면 주로 물류, 그러니까 택배 배송 시스템을 다 따라가 보자 뭐 이런 취재에 나섰는데 주문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주문을 하게 되면 일단은 그 주문된 상품들이 거점의 큰 물류 센터라는 데 이제 모이게 됩니다. 거기 구비돼 있기도 하고요. 거기에 제가 일을 냉동창고 물류센터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해봤고요. 이 물건들이 각 지역 허브, 각 지역 터미널로 배달
위에 물건들이 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 택배 기사님들이 물건을 내려서 다시 차에 실어서 이제 배달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가서 또 같이 물류 분류 작업과 또 나가서 배달하는 요 두 군데를 가서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주문 이후 배송까지의 상황 전반을 다 경험을 하신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뭐랄까요 육체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가장 고됐다라고 느껴졌었던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뭐 한참 뭐 문제가 되고 있고 논의 중이고 한 그 택배 기사님들 그 현장이 예. 그러니까 물건이 메가 그 서브 그러니까 가장 큰 물류센터에서 지역으로 배달되기 직전에 와서 물건을 내려서 실는 그 작업에서 배달하는 그 택배 기사님들이 마지막에 하는 그 작업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상하차와 그리고 배송 그쵸. 과정이 예. 그렇군요. 이렇게 체험기를 저희가 영상으로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여쭤보기도 했는데 박 기자, 그러면은 이런 환경 자체가 택배 회사가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회사마다 뭐 다른 건지 아니면 다들 지금 상황이 비슷한 건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렇다면은 노동자분들의 업무 루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거의 회사들마다 공통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루틴을 아예 그 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좀 미시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아침 한 6시 반 정도까지 이제 택배 터미널이라는 곳에 나옵니다. 터미널이 이제 대리점이 한 여러 군데 모여 있는 한 지사를 말하는데 거기 나와서 차를 대놓고 분류 작업을 시작을 해요. 분류 작업이라는 게 이제 각 택배 기사마다 맡은 담당 구역이 있는데 이 택배는 A라는 기사가 맡은 구역이니까 이쪽으로, B 구역이면 B 담당 기사 이쪽 이렇게 다 분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컨테이너 그런 게 쭉 있고 뭐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있으니까 그것 따라서 자동화된 시스템도 있는데 이제 세부적인 건 다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분류 작업 시간이 거의 한 7시간,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한 끝나면은 한 오후 2시가 되는 거죠. 예. 그때부터 이제 첫 배송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첫 배송 나가면 보통 이제 많은 날 한 400개 정도 물량을 친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 친다라는 게 뭐 전문 용어 같은데 그 업계 쳐낸다. 용어, 예. 쳐낸다. 한 400개 정도 치는데 그게 이제 추석 연휴 때 되면은 양이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거의 매일 비슷한 노동 강도가 이어지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통 월요일 날 가장 적고 화수에 좀 많고 그다음 목금에는 한 적당한데 이게 거의 무너지다시피 계속 많은 거예요. 예. 네, 이런 상황으로 치닫다 보니까 추석 연휴 때는 정말 몸이 견디질 못하겠다라는 말씀 다들 하시더라고요. 예. 박 기자가 말했던 그 부분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7시간의 그 분류 작업을 매일 해야 되는 거고 네. 7, 8시간, 뭐 짧게는 5시간 이 배달 작업을 매일 자신의 몸 상태와 이런 거 상관없이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자기의 어떤 쉬고 싶다든 이런 거 없이. 근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너무 힘들어요. 예. 그 택배 물건을 대려고 뛰어다니는 게 보통 뛰는 게 우리가 직선을 뛴다든지 조깅을 위해서 아니면 뭐 곡선을 뛴다든지 운동장을 이런 루틴한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골목을 돌았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무리가 다 예, 예. 되는 거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뭐랄까요? 그러다 보니까 쳐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쉬고 싶어도 물밀듯이 들어오는 물량들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표현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앞서 설명을 해줬을 때 택배 분류에만 이제 7, 8시간이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 굉장히 많다 이러시는데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7, 8시간이 공짜 노동이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왜냐면 이제 택배 기사분들은 이제 배송 한 건당 얼마씩을 받잖아요. 예. 물건 뭐 400개면은 한 건에 뭐 한 800원 정도 받는데 그러니까 배송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분류 작업이잖아요. 네. 배송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 정말 내가 어떤 택배를 받아서 어디에 보내야 될지 이제 그걸 분류하는 작업 시간만 7, 8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돈을 못 버는 겁니다. 네, 배송이 시작된 후로 이제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분류 작업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다 보니까 택배 기사님들끼리 돈을 모아요. 한 대리점 같은 경우는 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만 원에 40만 원 모아갖고 분류 작업만 전담하는 알바를 고용을 하는 겁니다. 본인들 돈을 들여갖고 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짜 노동을 제발 정부에서 분류 작업을 한 인력만이라도 별도 인력 알바만이라 좀 배치를 해달라.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때 잠시나마 배치가 됐던 겁니다. 예. 이게 참 7, 8시간이라고 하면 하루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분들이 하루 근무 시간에 거의 노동 시간인데 예. 말씀하셨듯이 본 일을 하기 전에
준비 작업만 그것도 힘든 작업, 분리 작업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작업만 7, 8시간을 하는 거죠. 남들은 원래 법정 근무 그렇죠, 시간을 근로시간인데. 예. 그런데 정작 거기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못하고. 그렇죠. 그게 같이 뭉개져 있는 거죠. 그 작업이 통합 택배 시스템이라는 그냥 지금의 어떤 관점, 예.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황이 이렇게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박 기자 같은 경우에는 또 그래서 이번 달이었죠. 이 택배 기사분의 과로사 문제를 제일 먼저 이제 보도를 해줬었는데 그분도 그렇다면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마찬가지로 노출이 돼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제 CJ 대한통운 소속 그 기사님이시죠. 김원종 예. 기사님이었는데 그 유가족을 만났을 때 이제 하셨던 말이 가장 인상적인었던 말이 아들이 나갔을 때 아버님이었거든요. 어제보다 늦게 돌아온다는 말을 계속했대요. 아. 네, 어제 근데 돌아온 시각이 밤 9시 10시인데 분명히 새벽 5시 반에 나가는데 어제보다 더 늦게 돌아온다면 대체 몇 시인 거냐. 근데 그 추석 연휴 때 본인도 한번 따라 나가 보셨는데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뭐 점심에 잠깐이라도 뭐 무슨 앉아서 편의점에서 뭐 라면을 먹는다든지 그럴 시간도 없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또 아침에도 밥 못 먹고 5시 반부터 나가서 6시 반에 도착해서 또 일을 시작하고 이게 너무나 반복되다 보니까 아마 과로사이지 않을까. 지금 아직 사인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과로사로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참 어떤 회사에 소속이 돼서 이렇게 오랜 시간 고된 노동을 하면 당연히 노동자, 근로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이 상황을 보면 택배기사분들이 회사에 고용이 된 노동자 이런 것도 아니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택배사에서 직접 고용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대리점이 껴 있습니다. 예. 그 대리점하고 다시 계약을 맺는 그런 구조거든요. 한마디로 직고용이 아니고 원청이 있으면 하청이 대리점이고 대리점의 재하청 이런 구조가 되는 셈입니다. 네. 그 개인분들은 일종의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해서 예, 개인 사업자와 회사와의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너는 너의 개인 사업자잖아. 그러니까 네가 책임을 져야지. 너의 사업체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런 식의 개념으로 서로 이제 책임을 회피한다든지 떠넘긴다든지 이런 문제인데 사실 그것이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은 그 계약 관계 자체가 또 고용의 관계처럼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업량을 쉽게 자기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은 또 노동자로서의 고용돼 있는 부분처럼 돼 있는 이런 구조가 지금 좀 해결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익숙진 않은 그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이제 입직 신고, 그러니까 이제 일을 시작을 한다 하는 그런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런다 그런 이제 분석들도 있는데 일단은 이 입직 신고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있는 건지. 입직 신고라는 게 일단 내가 이 택배 회사에 들어와서 이 택배 회사의 일원으로서 근무를 한다, 네. 시작을 한다라는 걸 신고를 하는 건데 이게 신고가 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 이유 자체가 이 사업주들이, 그러니까 대리점 소장들이 이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걸 꺼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직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단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주가 또 절반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예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입직 신고를 그런 절차가 있다고? 예, 하셔야 됩니다라고 알려주질 않으니까 처음 택배 일을 시작하신 분들은 입직 신고가 뭔지도 모르고 예. 심지어 이번에 숨진 그 김원종 씨도 택배 일을 하신 지 꽤 오래되셨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숨진 대리점에서 3년 동안 일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3년 동안 입직 신고가 원래 안 돼 있었어요. 숨지기 바로 직전 달 9월 달에 입직 신고가 되고 그때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쓰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3년 동안은 뭐 아무런 내가 택배 그 CJ 대한통운 소속인지 어딘지 몰랐던 거예요. 예.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간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잘 몰라요. 내가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런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사업주가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입직 신고라는 표현 자체를 보면 보통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다라고 한다면 입직이 아니라 뭐 입사라고 표현을 하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앞서서 취재했었던 그 과로사 사례 같은 경우도 뒤늦게 입직 신고를 했는데 또 산재에서 제외하는 걸 했다. 네. 이게 참 뒤늦게 알려준 데다가 뒤늦게 하는데 정작 정말 중요한 보험에선 제외를 시켰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진 않겠지만 일각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적으로 이분들이 개인 사업자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업무량을 조절할 수 있는 요량은 생기지 않는 것이냐, 그런 여지는 없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게 그 택배 기사님들마다 맡은 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번 택배 기사님은 A 아파트에 10개 동, B 아파트에 또 10개 동을 맡게 되시거든요. 예. 근데 그날 그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얼마나의 택배 물량을 시킬지 알 수가 없어요. 네네. 담당 구역제예요. 그럼 그 구역에 할당된 물량만 소화하는 거지 그 택배 기사님들이 얼마만큼의 물량을 더 하고 싶다라고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그 물량에 대해서는 당일 배송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밀린 물량 같은 경우 그 다음 날이라도 빨리 쳐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걸 떼어준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 맡은 구역을 떼어낸다, 떼어준다. 그러니까 물건량이 많으면 인력이 더 투입돼서 떼어내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어쨌든 자기 거를 커버해야 되는 아, 그것이 자기가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 쉬고 싶어 네. 쉬잖아요. 그러면 대체 인력이 안 되니까 누군가는 그걸 메꿔야 되는 거 아니면 자기가 다 변상해야 돼요. 아. 그러면 그걸 메꾸려면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데 예. 자신이 받는 임금의 1.5배를 줘야 그 고용이 된답니다. 회사 측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그날은 어떻게든 자기가 쉬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날은 일은 하면 할수록 손해인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1.5배니까. 1.5배를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플 수도 없는 거고 자기가 몸이 안 좋다고 쉴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과로가 누적되면 좀 쉴 수도 있고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조절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상황에서 일이 많아지기 뭐 명절 때나 이렇게 되면 예, 이제 예. 과로사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이 여지가 생기는 환경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이제 적정하게 크게 신체의 피로도가 쌓이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양이 100이라고 쳤을 때 200이 와도 자기 구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되고 거고. 그걸 못하면 자기가 변상해야 되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50만 있더라도 그러면은 뭐 본인의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인 거고 그렇게 되는 거군요. 현재로서는 그 언택트 시대에 늘어나는 그 온라인 쇼핑, 더군다나 이제 기업에서 도입하는 또 새벽 배송, 총알 배송 이런 제도에 의해서 줄어들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네, 그럴 실제 여지가 없는 통계로 상황이니까. 실제로 통계로도 보면은 엄청나게 늘고 있고 작년보다도 박스로 치면 2억 7천만 개, 뭐 횟수로 치면 작년만 해도 한 53.8회인데 올해는 한 사람이 시키는 횟수가 평균 63회가 넘을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의견과 질문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유튜브에서 아이디 영석송님, 수입 산정 방식이 너무 비합리적이네요. 분류 작업도 엄연히 노동 시간을 쓰는 건데, 또 아이디 김경모님, 택배 노동자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요? 택배 기사가 정말 힘든 직업이네요. 화이팅입니다. 이런 응원의 의견도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아이디 종이컵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분류하는 법적 근거가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답변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게 11개 직종인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자신의 뭐 점포나 뭐 이제 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골프장 캐디 네. 아니면 학습지 교사 아니면 자기가 뭐 택배 기사 이렇게 본인이 1대1로 그 고객들을 만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인데 그 11개 직군이 특수 고용 노동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반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 산재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 반반씩을 내는 거예요, 사업주랑. 예. 일반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내는데. 사업주가 다 내는데. 사업주는 이것이 편한 방식이죠. 왜냐하면 차도 너가 사오고 개인 사업자니까 아, 그렇죠. 너가 사와서 나랑 계약해서 네가 알아서 하고 좋은 뭐 미명으로는 버는 만큼 움직이는 만큼 네가 그만큼 가져가는 사업 체제에 않느냐라는 논리로 시작된 어떤 고용 체계인데 직접 고용 체계도 있어요. 쿠팡이나 이런 일부는 있는데 또 그런 체계가 또 좋으냐? 근데 그게 또 충분히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고용돼서 어떤 그 물건 양을 적정 수준이 아니라 거기도 또 엄청난 물건 양을 내려보내게 되면 직접 고용도 마찬가지의 노동 강도의 압박에는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또 이런 구조는 같은 거죠 지금. 예. 그런데 이게 참 뭐랄까요? 쉽사리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고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사망 사례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이 산재보험은 노동자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될 권리인데 그게 이제 이런 업무의 특성상 직군의 특성상 사업주가
본인이 반 이렇게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들 수가 있는 거죠? 안 들고도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예 입직 신고라는 거를 그 대리점 소장들이 설명해주지 않는 케이스도 있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반면에 이제 설명은 해주는데 산재를 받을지 말지 너희가 선택할 수는 있어. 근데 너희가 한 달에 21,000원을 내야 돼. 근데 나도 21,000원을 내야 돼. 근데 너희한테 21,000원이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그냥 안 내고 넘어가면 어떨까 이렇게 회유를 하거나 압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택배 기사님들 입장에서 뭐 21,000원 안 내고 어차피 내가 택배 일하다가 뭐 설마 좀 다칠 일이 있겠어? 얼마나 위험한 일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예. 그래서 그냥 알겠습니다. 그냥 동의할게요 하고 그냥 산재 적용제 신청서 써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던 건 바로 대필 문제였습니다. 그때 김원종 씨도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를 낸 상황이었는데 알아보니까 본인이 직접 쓴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리점 소장한테 확인을 했는데 동의는 받았답니다. 동의는 받고 뭐 개인정보 넘겨받았는데 그걸 그 대리인 회계법인에 넘겼는데 회계법인 쪽에서 작성을 해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예.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해서 제출한 건데 거기에 반드시 자필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대리인들이 써버렸기 때문에 현재 그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무효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의무화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질 정도로 요즘 너무 안타까운 사고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부는 네. 적용을 해서 강제화하자. 네네. 뭐 이런 게 추진하고 있죠 지금. 예, 아, 추진되고, 그렇군요. 예, 예, 예. 이렇게 사망 사고가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4분이나 올해 들어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택배 회사들이 대책 같은 거 내놓은 게 없을까요? 뭐 일단 뭐 가장 큰 건 CJ 대한통운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분류 작업 인력을 뭐 3,000명을 투입을 하겠다. 일단 왜냐하면 가장 큰 불만이 분류 작업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물량이 너무 몰릴 경우에는 서로 이제 분담할 수 있는 뭐 초과 물량 공유제 같은 걸 실시를 하겠다. 그리고 택배 기사님들을 뭐 매년 이제 앞으로 건강 검진을 할 수 예. 있도록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의 뭐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택배 기사님들은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 뭐 대체 그럼 돈은 어디서 나는 거고? 네. 뭐 분류 작업 인력이 뭐 특정 일부 대리점만 몰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참 뭐 말만 들어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검진 같은 경우 건강검진 받으려면 사실 하루를 날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라면 1.5배의 돈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구해야 되고. 우려가 되는 게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대체 인력이 투입되고 지금 좋은 방법들인데 이것이 얼마나 유지될 것이냐. 예. 이것이 항상성으로 이게 루틴한 이 작업 현장, 이 택배 물류 시스템에 이게 일상화가 될 것이냐. 과연 이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이윤을 추구하고 지금 과잉 경쟁이 되고 있는 택배 시장에서 이거는 한시적이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지금 요 택배 지금 분류 상차 상하차 배달뿐이 아니라 요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냉동 창고 또는 그런 창고들 허브 창고가 있잖아요. 네. 거기도 같이 시스템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인력을 추가로 뽑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상황에서 지속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물류비가 세서 적자가 생기기 때문에 네. 기업으로서는 계속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게 저희 어떤 추측인 거죠 지금.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요. 아이디 종이컵님 소비자가 택배비 2,500원을 지불하면 그대로 택배 회사로 가는 것이 아닌 기형적인 택배 이익 분배 시스템도 이런 사고에 일조했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자, 저희가 일단 그 설문조사 결과 CG로 준비한 게 있는데 함께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택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분들의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택배비를 인상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TBS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8일에 전국에 이제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인데 요금 인상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55.7% 과반을 넘겼고요. 필요하지 않다 39%. 자, 일단 절반 이상이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동감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두 분께서 보셨을 때 택배비 인상이 실질적인 근로 환경, 노동 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한 저희 포인트인 거고 예. 또 앞으로 취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그것이 생산성, 그러니까 노동으로서 이한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효율이란 미명하에 다시 이윤치고 적자 메꾸는 대로 가고 슬금슬금 어느 순간 다시 예전 체제로 돌아가서 노동력이 과도하게 주어진다. 아니면 다른 어떤 기계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돈을 쓰면서 노동력은 계속 줄여나가는, 그러면서 또 업무量계속 마찬가지가 되는 시간벌이용, 이런 것들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지금. 네, 박 기자는 어떻게 보나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소비자 입장에서 택배비로 지불을 하는 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내가 이제 클릭 구매를 했어요. 근데 2,500원 정도가 택배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택배 회사에 다 가는 비용이구나 하는데 온라인 쇼핑몰에 백마진으로 얼마가 가요. 가게 되면 남는 게 이제 택배 회사한테는 가는 게 한 1,700원, 1,730원 정도 갑니다. 그럼 그 택배 회사는 다시 뭐 대리점하고 그 택배 기사님을 또 나눠야 되겠죠. 택배 기사님들은 대리점하고 소속이 되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야 퍼센테이지 이렇게 조정하자 하면은 뭐 적게는 한 건에 500원, 많게는 뭐 800원 이 정도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택배비를 올린다고 해도 택배 기사님들한테 진짜로 더 많은 비용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감시 시스템이 있든지 그런 그 계약을 의무화한다든지 그게 필요하지 그냥 단순히 올린다고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네네. 그 택배 기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제가 그 현장에서도 인터뷰해봤지만,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어쨌든 많이 일해서 많이 벌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이게 건수별로 돈이라고 해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이 어떤 노동력이 추가되는 부분으로 이어지는 것이 돈을 더 많이 그 많이 물류비를 받아서 많이 벌자는 게 아니고 그것이 적정 수준의 노동력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는 것들이 지금 가장 큰 바람이더라고요. 네. 유튜브에서 아이디 JH님께서 새벽 배송이나 심야 배송 같은 걸 안 받고 좀 택배를 좀 덜 받으면,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면 기사님들께 좀 도움이 될까요?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그 새벽 배송이라는 걸 이용해 보면 정말 좋죠. 소비자 입장에서 와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했었는데 막상 취재를 하다 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 비용으로는. 근데 어쨌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면 좋은데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버틸 수 없는 구조라고 하면 새벽 배송을 하면 그만큼 좀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네네. 그다음에 이런 물건은 한 일주일 정도는 기다릴 수 있어. 뭐 내가 뭐 다음 달에 여행 가려고 사는 거야. 이러면 정말 낮은 비용을 지불한 택배. 그리고 정말 급한 거, 정말 내가 받았으면 좋겠는 거, 이런 거는 지금보다 좀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어떤 차등제를 둬서 현실화시켜 보는 건 어떨까 이런 탄력적으로. 탄력적으로 예. 한 3일 뭐 5일 뭐 이렇게. 네. 그런가 하면요. 이제 유튜브에서 아이디 종이컵님,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안 제정이 시급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었는데 이제 두 분께서 모두 이제 공익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 직접 체험도 하셨고 취재도 하셨으니까 근본적인 대책, 해결책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택배 기사님들의 말 빌리자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분류 작업에 대한 비용을 주든지 아니면은 업무를 세분화시켜서 분류 작업 인력을 따로 빼든지 일단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송 단가를 확실히 현실화 해달라. 네. 그러니까 800원밖에 안 되는 배송 단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더 올려주든지, 아니면 대리점과의 계약에 뭐 본사가 개입을 해서 택배 기사단에 조금 더 많은 비용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요구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배송 단가 예. 상승 없이 단순히 택배비만 올려서는 사실 환경이 나아질 수는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런 어떤 그 계약 구조라든지 이들의 고용 구조를 좀 먼저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3년 전에도 사실 국토부가 그때 2017년에 택배 기사 4명이 숨진 적이 있습니다. 과로사로. 근데 그때도 똑같은 비슷한 방안을 내놨거든요. 뭐 택배 요금 신고제를 도입하겠다, 뭐 산재 100% 전부 다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 2022년까지는 이걸 마무리 짓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오간데 없어졌어요. 예. 유야무야 그냥 사라졌습니다. 이런 사태를 키운 것 중에 하나가 정부의 뒷짐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물론 정부가 다 개입해서 조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람이 이렇게 숨져가고 있고 이런 현실에서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기업의 입장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대변할 수 있고 이쪽도 대변할 수 있는 거를 어떤 갈등 조정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방치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다. 뒷짐만 지고 있었다. 이런 부분은 또 지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뭐 여차하면 뭐 보조금 투입하고 그건 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좀 해결자로서의 어떤 중재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현재 시각 오후 7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소셜 라이브 이브닝도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두 분의 이야기 듣고 나니까 과거에도 이런 대책을 내놨었는데 변화가 없었고 하니까 두 분께서 계속해서 과연 대책들이 실현이 잘 되고 있는지 지금처럼 잘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제 할 일 다 한 뉴스룸 간략하게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다스의 회사 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오늘 징역 17년 그리고 벌금 130억 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1, 2심의 앞선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MB를 다스의 실소유주로 봤습니다. 2007년 대선 당시 불거진 의혹이 13년 만에 대법원에서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미국 대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10%포인트 넘는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합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사우나와 대구의 한 교회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확진자가 앞으로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룸에서 확인하시고요. 소셜 라이브 이브닝은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